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종목별로는 좀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나긴 했는데 특히나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애플 아니겠습니까? 네. 애플은 지금 또 하락하면서 안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LG이노텍이 이거랄지 악세를 보이는데 오늘 또 지금 부진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애플의 낙폭이 장 초반 대비는 조금 줄었다라는 거고요. 연 이틀 애플 관련주들의 급락이 상당히 뼈아프게 진행이 됐습니다. 증시의 버팀목으로 여겨졌던 애플이기 때문에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들 드실 텐데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그래서 저는 애플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살짝 점검해보고자 하고요. 네, 어제 국내 증시 약세장 속에서도 그래도 좀 강했던 쪽이 셀트리온 그룹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오름폭이 마감까지 끝까지 유지가 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했어요.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면역 항암제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비교적 견조하며 방어주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그 흐름들도 잠시 후 점검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짤막하게 복기를 해보면요. 코스피 2.4 그리고 코스닥은 3.5%나 또 떨어졌습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무려 120조 원 증발했고요. 어제 신저가 종목 개수가 1,120개 정도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담보 부족 계좌가 9월 초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자 빚을 내서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강제 청산 물량이 급증했고요. 그로 인해 주가가 또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 우리 장 하락 요인으로 거론됐던 내용들인데요. 애플이 증상 계획을 철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한번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신용이나 반대 매매 앞서 다뤄본 이 이슈와 연결이 되겠지요. 그리고 어제 오전장에 전달드렸던 노드스트림 이 파이프라인 폭발 소식도 여전히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무엇보다도 주요한 악재는 외환시장, 환율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에 낮에는 위안화를 봐야 되고 밤에는 파운드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연속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고시가 절하됐습니다. 포치라고 하는 1달러 7위안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7.2위안까지 갔죠. 14년 7개월 만입니다. 위안화 약세 원화와 동조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또 영국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어제 오후장에 등장을 하면서 파운드와도 약세를 띄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뚫고 올라가는 장중 고점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루에도 거의 20원 가까이 오르내리는 환율의 움직임은 당연히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장 중에도 살짝 언급은 됐었죠. 증시 안정 펀드를 정부 측에서 만지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각에서는 비꼬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헤드라인들이 증안펀드 만지작 이러니까 언제까지 촉감놀이만 할 거냐, 제대로 좀 시행해라라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증시 안정펀드를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과거에 몇 번 있었나 보면 4번 정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90년도에 있었고요. 2003년도 신용카드 부실 사태 때 있었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있었습니다. 자, 증안펀드 얘기가 나오자 시장은 일부 기대를 갖는데요. 왜 그럴까요? 과거 흐름을 보시면 증안펀드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게 시행이 됐던 혹은 집행되지 못했던 간에 어찌됐건 그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겠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요. 다만 차이가 있죠. 과거에는 증안펀드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양책과 금리 인하를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이런 V자 반등이 가능하겠어라는 의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안펀드 조성 얘기만으로도 일단 하단은 지지되지 않겠느냐, 여전히 시장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뉴욕장에 대한 걱정들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뉴욕장이 괜찮았습니다. 괜찮다 못해 일단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좋았죠. 다우는 1.8, 나스닥은 2%, S&P 500도 1.9% 상승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요.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일경 8,550조가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연이틀 계속 급락을 맞다 보니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 유입도 있었고요. 일단 영란은행 측에서 긴급 QE를 일시적으로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거죠. 시중의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과 영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의 키를 거머쥔 거고요. 다만 국제유가는 올랐네요. 허리케인 관련한 이슈와 또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영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긴급 국채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QT를 시행하겠다라고 했고 그 QT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QT 시행을 연기했고요. 오히려 QE를 실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급했던 거죠.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임시 무한정 장기 국채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달러화가 일부 안정을 찾았고요. 금융 스트레스는 완화됐습니다. 물론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부작용에 대한 지적 등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잠시라도 앉아서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게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긍정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5.1까지 올라갔다가 이 소식 나오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3.97 쪽으로요. 자, 이 정도까지 큰 폭의 낙폭을 하루 만에 기록한 것은 1992년도 이후로 없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주식시장보다 훨씬 큰 게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이 채권시장에서 이 정도 변동이 선진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하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영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은 나름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얼마만일까요? 이렇게 큰 폭으로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까지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지수가 올라간다. 시장에 중요한 것은 국채금리였다. 이것이 방향을 결정을 하고 국채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CPI니까 더욱더 10월 13일 발표 예정된 CPI가 중요해졌다라고 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물가 압력이 조금 약화되는 듯한 느낌의 헤드라인들은 최근에 쌓이고는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 목재 가격이 하락한다. 미국의 집값과 렌트 비용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은 들려옵니다. 다만 밤사이 유가가 또 4% 이상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에너지 쪽에서 또 치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10월 13일 CPI는 어떻게 녹아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키들을 조금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 개선이 밤사이 미국장을 좀 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에자이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어제 도쿄 증시에서 에자이가 17% 급등했고요. 밤사이에 바이오젠이 40%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종목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일라이릴리도 7% 올랐고요. 어큐먼 같은 경우는 107%나 단 하루 만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에 영향을 준다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바이오젠 관련한 종목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바이오, 퓨처캠, 아이큐어, 젠백스 등이 거론이 됩니다. 과거에 직간접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이니만큼요. 한번 오늘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하는 정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도 좋은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9% 이상 급등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스트리밍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광고 기반에서 저가 상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될 거야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죠. 1분기에 넷플릭스가 실적 쇼크 안겨주면서 시장의 침체 분위기에 이 신호탄을 쐈는데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가 잘 나간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OTT 업체들, 콘텐츠 제작사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어찌됐건 광고 기반 저가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미디어 같은 종목들 당연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아마 이미 이걸 조금 반영해서 움직임 나오지 않았었나 싶기도 합니다. 확인하시길 바라죠. 자, 다른 의미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딱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오늘 섹터 전반의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테마로 왔을 때도 하락 테마가 단 하나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하락이요. 물론 장중 낙폭 대비는 많이 줄였습니다만 애플 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타격이 크네요. 애플은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번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나왔던 일지들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주문하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타격되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아이폰 증산 계획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내놨고요. 바로 그 전날이었죠. 중국의 첫 3일 아이폰 개통이 좀 신통치 않았다라는 소식. 이거 두 개가 연이어 타격을 주면서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애플 관련한 종목들 보시면 이렇게까지 밀려났어요. LG이노텍이 10%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매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이폰 관련해서 누가 투자하겠느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BH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목소리가 어제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모델의 이 증산이 연기된 거고 주문이 감소하는 건데 BH는 프로 모델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BH의 하락은 너무 덩달아 빠진 거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자,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애플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목소리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출하량 정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네요. 자, 고점 대비해서 9월 고점 대비 애플 관련주들 중국부터 대만, 한국, 애플까지 다 어느 정도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미국과 유럽, 영국 천연가스가 모두 다 상승세에 나타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연가스 밸류체인 자주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이 모두 상승을 보였습니다. 덴마크 측에서는 노드스트림 이 가스관이 폭발되면서 그 절반 정도가 오늘 누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스와 비료 종목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도 우리 가스나 비료주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점검하고 싶은 건 로봇인데요.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급락이었죠. 거의 대다수 종목이 빠졌습니다만 유달리 좀 많이 빠진 느낌도 있습니다. 이슈 타고 꽤나 승승장구했는데 그게 빠르게 매도 물량으로 다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주들의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주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대거 하락해 질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1.72% 강한 모습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어제 개별 호재에 힘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이 유럽과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베그젤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다 4%대 강세를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 탓인지 이러한 상승세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나타냈죠.
항암제 아바스틴이죠. 성분명은 베바시주맙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에 대해서 판매 허가를 획득한 건데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테크가 개발한 이 표적 항암제로 여러 가지 암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의 시장의 규모가 글로벌 시장 규모가 8조 9,700억 원 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단일 시장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만 3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서 이 베그젤마 허가의 가속화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에 제넨테크와 특허 분쟁에서 합의 종결로 이야기가 잘 끝났고요. 그리고 8월에는 유럽 허가, 또 9월에는 일본에 이어서 미국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 유럽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미국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이 얼마나 좀 빨랐는지는 다른 지금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후발주자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현황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이미 의약품이 2개 정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암젠과 화이자에서 각각 2개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지금 그 이후에 이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센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각각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이 허가가 지금 신청이 획득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허가 신청을 했던 셀트리온이 이번에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부분에서 후발주자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암젠과 화이자, 삼성 바이오에피스, 센투스가 모두 다 이미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좀 이 부분에서는 후발주자 중에서 제일 느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대표 경쟁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에게 유럽에서는 좀 뒤처지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한 발 앞섰다. 후발주자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겠죠. 다국적 제약사들과 경쟁을 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후발주자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바이오시밀러가 대세인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이 암젠과 화이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점유율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좀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계자는 비용 절감과 원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 구축했던 직판 체계를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어제 나왔던 이 개별 호재 그리고 앞으로 또 상반기에 미국에서 또 제품이 출시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그룹주를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또 얘기를 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이 베그젤마의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 순차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램시마 SC가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에게 모두 다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유럽 매체 호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 투자 전략 한번 제대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 좀 자세하게 얘기를 주셨던 만큼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들 함께 정리하시죠. 뉴욕장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반등이 반갑기도 한데 또 이게 연속성을 띨까에 대한 걱정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윤석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시장에 대한 코멘트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일단 어제 국내장 얘기를 하자면 암울한데 오늘 새벽 뉴욕장은 또 꽤나 강하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영국발 이슈 영향입니다. 다만 이게 지속성을 띌 수 있을까는 의문이고요.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지금 영국발 리스크가 과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제부터도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좀 찬물을 많이 끼얹었던 게 어제 저희 낮 시간에 영국에서 어떤 연기금 하나가 마진콜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저희 서브프라임의 공포가 한번 몰아쳤던 거죠. 즉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부분에 그럼 유동성 스퀴즈 리스크였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급이 돼가지고 결국 신용위기라든지 혹은 요즘 IMF에서 거론되듯이 영국에서도 구제금융위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하지만 어젯밤 우리나라 시간은 어제 저녁이었죠. 그러면서 영란은행에서 갑자기 긴급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좀 안정을 찾아왔던 것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란은행의 독립성 보장입니다. 보통 영란은행이나 다른 한국은행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영국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 종속이 된 중앙은행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던 여러 가지 재무부의 정책들과 영란은행이 충돌하게 되면서 이번 영국 위기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영국 재무부가 영란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법적인 문제가 조금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시장 금리를 굉장히 좀 빠르게 잡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QT를 하는 와중에 QE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런 급진적인 금리 발작세가 멈춘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조금 좋은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 국채가 어제 장중에 선물 기준으로 4%를 터치했었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유동성이 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동성에 대한 것들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꼭 찾아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채금리의 변동에 좀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영국과 미국의 국채금리가 뭐 하루 사이에 안정을 조금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와서 안도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QE를 갑자기 시행하겠다라고 한 건 그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QT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사실 일시적일 수 있는데 이런 반등들을 차장님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어요? 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리스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강조드렸던 유동성 부분이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해서 일부 해소됐던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QE가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 이에 또 다른 스퀴즈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좀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채 금리가 지금 급속하게 많이 빠져서 상당히 자본시장에는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환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 환시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발표가 났던 그 순간만 영국 파운드가 순간적인 강세를 보였을 뿐 다시 한번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영국 경제나 아직까지 영국 금리에 대한 것들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적으로도 계속 관찰하셔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발적인 움직임으로 일단 인식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가 애플입니다. 어제 저희가 나눠봤어요.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급락이 나와도 너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제가 다시 꺼낸 거고요. 사실 어제 급락폭이 너무 커서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애플은 경기 침체를 그래도 견딜 거야라는 대전제가 있었는데 이게 어제 흔들릴 만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럼 뷰를 좀 바꾸실 건지 어떨지 궁금해요. 저는 뷰를 굳이 바꾸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과잉 반응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견조하게 버텼던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특징적이었었는데요. 애플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 것이라고 본 하우스뷰는 사실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출시가 되게 되면서 계획들이 딱 잡혀 있었죠. 그 잡혀 있는 중에 일부 포지션의 변화가 제품별로 있었던 것이죠. 이 제품별 변화가 쭉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LG이노텍, BH 등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직접적인 서플라이 체인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프로 제품 모델, 즉 고급 모델에 대한
그런 생산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변동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 제가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내년에 애플의 XR 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자. 특히 XR 기기뿐만 아니고 아이폰 자체도 내년에 메이저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카메라 부분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게 되면 지금 문제는 한시적인 문제일 뿐 센티멘트는 곧 지나갈 것이고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기대감이 증시에는 투영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어제 말씀 주셨던 LG 이노텍이나 자화전자 등의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의 뷰 유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장님께서는 시장의 반응이 좀 과도하다라는 판단을 여전히 고수해 주셨어요. 어떻게 흐름을 보일지 저희 지켜보면서 같이 호흡해 나가도록 하죠. 자, 로봇주 보겠습니다. 어제 많은 종목들이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로봇주의 낙폭이 거의 다 10% 이상이더라고요. 조금 이슈가 있는 건지 과도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일정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어제 로봇주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많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실적을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성 성격이 좀 짙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급하게 하락을 했다는 당연히 스윙폭이라고 하죠.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월 말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견조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그 로봇이 출시가 되죠. 바로 삼성의 12월 그 잼스 로봇 출시입니다. 중간적인 로봇 출시이기 때문에 이건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시장에 침투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중기적으로는 실적이 꾸준히 뒷받침될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옥석을 가려서 매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딱히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고할 만한 로봇주는 없으신 거죠? 저는 로봇주는 직접적으로 테슬라와 연관되거나 혹은 삼성의 잼스와 연관된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공작기계라든지 합동로봇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주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산 그리고 SP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 오전장 보면서 와, 셀트리온 그룹주 이렇게 다 다시 날아오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승분은 좀 반납은 했어요. 어찌됐건 이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다른 면역 항암제까지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전략은 어찌 가능하세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 앞에 방송에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가장 먼저 이끌어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이오 시밀러 현상을 조금 이해를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바이오 시밀러의 미국 진출이나 유럽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입니다. 그리고 가격 다음에는 바로 점유율 문제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법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출시했던 바이오 시밀러가 가장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현재 아바스텐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하방을 방어해 준다는 논리로서는 작용해 줄 수 있지만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는 논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갖고 계셔도 되지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하방이 막혀 있다고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단 홀딩하는 게 우선은 더 나을 것이고 신규 매수는 지금 조금 이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저희가 가나 안 가나 짤막하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수정 앵커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을 쫓겨 브리핑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IPO 최대어로 지금 많이들 꼽고 있는 게 바로 포르쉐입니다. 관련한 종목들이 이미 시세를 크게 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정이 다가오니까 이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보유자시라면 또 팔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코리아 FT 같은 종목은 너무나 강하게 이미 시세를 많이 줬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익 챙기고 뉴스에 파는 시점이겠죠?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포르쉐가 지금 IPO를 진행하면서 쓰일 돈들이 대부분 생산 능력 확충에 쓰이기보다는 R&D에 대부분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수혜를 받는다는 종목들의 대다수는
일반적인 범용 부품 쪽의 제조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르쉐가 적극적 라인 증설을 진행을 하고 또한 향후 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유수의 범용 메이커처럼 빠른 속도의 증설이 진행이 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일시적인 단발 이벤트로 보시는 게 맞고요. 운 좋게라든지 호로 분석으로 잡으셨던 분이 계셨으면 이번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확실히 나오시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시네요. 일단 생산과 증설 관련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연구 개발 관련한 투자금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은 일단 지금으로선 이익을 챙겨가자라고 전략을 주신 겁니다. 보유자분들을 위한 가나안가나 전략이었고요. 자, 시장이 이런 만큼 일단 또 어제 출연하셔서 픽 종목들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차장님의 픽 없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조윤석 차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